자,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9월에 된다. 뭐 FOMC 뭐 7월에도 지금 하는 중이겠지만 오늘부터 어쨌든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의 영향 대부분 이거 보고서 B2 연끌 이런 거 하는 거라고도 또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분들은 근데 하나 아까 놓치신 게 지금 하시는 분들은 이미 금리 인하된 걸 선반영한 정책 금리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씀 나눈 대로 미국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이분들의 금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도리어 트럼프가 얘기한 대로 인플레를 확실히 잡아야겠다고 하면 금리 올리겠죠. 그렇죠. 올렸을 때 정부에서 당연히 고정금리니까 일단은 타격을 안 받아요. 네. 그 시기의 문제에 따라서 미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부담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중요한 것은 이창용 총재의 속마음은 제가 모르지만 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부의 곳간이 좀 비고 내수가 좀 문제가 있고 자영업자가 문제가 있고 건설회사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투트랙을 쓸 것이고 거기에서 특별히 금리를 더 낮출 요인은 없거든요. 올릴 요인은 있고.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여러분 스트레스 DSR. 그게 원래 7월부터 적용할 건데 지금 9월로 늦췄잖아요. 아, 그걸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지금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일부러 늦춘 겁니다. 그냥 이 분위기를 띄워서 가을에 건설사들이 분양에 도움이 되게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책적으로. 물론 그 부분도 일리는 있죠. 그 국가 입장에서는. 근데 그 스트레스 DSR을 아시겠지만 이게 언제냐면 12월 말에 발표를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DSR이 있고 스트레스 DSR 가상금리죠. 이게 연말에 발표를 하는데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해요. 근데 그거를 보통 1에서 3% 가이드 구간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창용 총재가 3%를 때릴 수도 있잖아요. 2%를 때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아까 말씀드린 투트랙으로 그거를 알맞게 해서 제가 볼 때는 4%나 5%가 돼야 이게 안정적으로 시장이 안정되니까 그 라인에 맞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알고 있는 현재 6, 7월에 막 집을 사시는 분들이 이때는 내가 4%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차라리 3%를 받겠다고 정해지지 않은 건데 지금 확정을 머릿속으로 하고선 그분들 미리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러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한국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1% 낮출 일이 없거든요. 그러면 나라 경제 완전히 진짜 웃기게 되거든요. 그건 뭐 다 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 9월 우리는 0.25 내릴 수 있다. 최의 경우에 그것도 정부 입장인 거죠. 정부 입장인데 이창용 총재는 이미 예전에 발표했잖아요. 물가 안 잡히면 안 된다. 단 두 가지 옵션을 달았어요. 부동산하고 환율 변동성을 보겠다. 환율이 지금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못 내린다는 얘기를 정부를 돌려서 말하면 환율 변동성이 있어서 금리를 동결하겠다로 갈 수도 있고, 그죠? 인하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부동산 가격이 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이미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계속 돌려가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부에 대해서. 까기란 말이 좀 표현입니다. 돌려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의견은 표현을 하는데 너무 직접적으로는 안 하는 직접적으로 안 하고 보고서를 계속 하거든요. 1년째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 하느니 쉽게 금리 인하에 막 훅훅 따라갈 것 같지는 못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하시고 지금 정부에서 하는 LTV 정책 금리가 최대 금리구나. 저겁니다. 판단하고 시장에 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세제 개편안 심의 의결됐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스트레스 DSR 연기도 여기에 포함이 뭐 되어 있다고 하고 상속세율 과표 개편이 되면서 저는 사실 제 자녀한테 줄 돈이 없는 거구나. 난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세제 개편안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게 명목인데 그렇진 않죠. 제가 봐서는 중산층이 저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만 했었거든요. 부동산 시장에서 이런 정책적으로는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나요? 좀 더 이제 그렇진 않습니다. 그거를 자꾸 기사 쓸 때 이걸 갖다 과대해서 가지고 갖다 붙이는 거고요. 이건 뭐 아시겠지만 현재도 그 부인은 5억까지 상속받을 때 되고 또 기본 공제가 또 2억, 2억이 있고 뭐 인적 공제 하면 10억 정도는 다 세금 안 내요. 재산이. 그러면 10억이면 중산층이잖아요. 12억, 15억 가면 서울의 고가로 넘어가기 시작하잖아요. 10억 넘어가면. 그분들한테는 조금 해당이 되는 거예요. 세금이 좀 주는 거예요. 이 해당되는 분들이 인원수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부동산 시장에 뭐 연결된다 이거는 과대해석이고 그냥 세제 개편 속에
이걸 끼워 넣었다. 뭐 11가지 뭐 우선 과제 서민 이래 가지고 던지면서 껴넣은 거예요. 세금 좀 줄여주겠다고.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고 특별히 부동산 시장하고 뭐 연결될 것 같고 양도 했을 때 부동산 그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신설했는데 이것도 금액이 판 돈을 연금 계좌에 넣었을 때예요. 아, 조건이 붙었군요, 또. 거기서 많이 세금을 다 깎아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1억 한도 내에서 뭐 이렇게 좀 조건이 있어요. 이게 부동산 시장에는 큰 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 주고 다만 이제 일부에 해당되는 그분들한테는 조금이라도 세금 절세는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국세는 또 줍니다. 그래서 세수는 계속 뻥끗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미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망인데요. 이 정부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앞서서도 이제 고령층은 별로 움직임이 없다 이렇게 좀 얘기하셨는데 부동산 연금화를 시동을 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제공제를 뭐 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뭐 진짜로 뭐 노후 걱정이 딱 없어지는 건지 우선 개념부터가 궁금해요. 부동산 연금화가 도대체 뭐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이게 부동산 연금화 시동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세액공제인데 우리가 판결에서 한도가 1억이란 말이 좀 잘 표현이 안 됐는데 이 부동산을 팔고 나서 양도 금액이 돈이 있잖아요. 돈을 연금 계좌로 내가 넣을 때 다 팔아서 돈을 연금 계좌를 넣는 거죠. 넣을 때 네. 그것도 1억 한도 양도소득이 6억이다 그러면 1억에 대해서만 웃기는 거죠 좀 어떻게 보면. 아니 전액 다 넣는 거에 대해서 10%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기죠. 웃기는데 그 정부의 의지는 있는 거죠. 그래도 세금 우리 자본주의에서 조금 돈이 많으셔가지고 탐욕이 많으신 분들은 이론에도 민감해요. 그런 거. 네, 그런 분들이 좀 계세요. 네, 그래서 그 개념에서는 박수 치죠. 그분들은. 이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그냥 이해해 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일부러 연금 계좌에 넣겠어요. 그 연금 계좌를 넣으면 누가 좋아하죠? 연금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부가 아시겠지만 연금 돈 빌려가지고 뭐하고 막 좀 자꾸 차입을 많이 하잖아요. 네. 국민 돈 또 빌려가지고 국가재 이게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뜻은 좋은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퀘스천이 좀 찍힌다 이런 부분이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국민을 위한다라면 제대로 뭐 한 3억 5억 확실히 해주든지 그것도 아니고 이건 제가 볼 때 연금 계좌로 도입하기 위한 약간의 좋게 얘기하면 프라이스 리더 나쁘게 얘기하면 미끼 상품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스쳐 지나갑니다 사실. 네.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어제죠. 무순이 국민 청약의 날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참 지금 다 교수님 얘기 들어보고 나면서 그 얘기도 참 안 될 얘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 예 청약이 열풍이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전 출연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무수히 청약을 할 때 목적이 주거용이라면 권해드립니다. 주의할 게 없습니다. 들어가서 예산 맞추시고 자기 소득 대비 충분히 조금 줄여서 감내할 만하다 그러면 주거의 안정성이 있으니까 그거는 뭐 특별히 제가 뭐 반대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좀 권해드립니다. 네, 거주용이니까요. 자기 능력이 된다면 집은 비싸든 싸든 아무 때나 사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능력이 제한적인 상황들이 발생하니까 그때는 이왕이면 싸게 사는 게 나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무순위 청약에서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내가 이걸 사가지고 입주할 때 중도금 대출로 이자만 내다가 팔아서 차익을 남기고 싶어서 들어가는 분이 계세요. 흔히 말하는 투자의 개념으로 들어가시는 분들. 투기죠, 사실은. 투자와 투기, 제가 투자와 투기의 개념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앵커님은 투자와 투기의 차이가 뭐 어떤 분들은 종이 한 장 차이다, 뭐 아다르고 어다르고 뭐 그거다 이러는데 저는 확실하게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뭐라고 생각하세요? 투자와 투기 차이가요? 저는 증권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주식 투자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구분할 수 있어요. 투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업에 내가 투자를 한다라는 건 그 기업에 대해서 진짜 뼛속까지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투기라는 것은 그것을 다 모르는 상황에서 뭔가 좀 더 아까도 말했지만 약간 비꼬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정성적인 느낌이 너무 강하게 잘 될 거야 막연하게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한다라면 그게 크면 커질수록 투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전자의 투자라는 개념은 그 회사의 미래나 가치나 이런 걸 다 보신 다음에 이제 하시는 게 정상적인 투자라고 보시는 거고
투기는 그게 아니라 그냥 올라가니까 따라가고 뭐 이렇게 뭐 그 시세에 따라서. 따라가지고 움직이는 예, 거예요. 예, 시세에 따라서. 이제 그거는 그것도 정확한 말씀이고 저는 추가적으로 이제 부동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투자는 모든 대상 참여자들이 시장 참여자들이 다 행복해지는 것이고요. 투기는 한 사람만 좋고 나머지가 피해를 봅니다. 그 투기는 나쁜 겁니다. 나쁜 거죠. 그 어떻게 설명드릴까 볼까요? 농지가 하나 있다고 가정할게요. 네. 농지가 있는데 우리가 사람도 늘고 막 하고 있는데 이 농사를 짓는 분이 힘들어서 나이가 드셨어요. 네. 농사 짓기도 힘들고 팔았으면 좋겠어. 예. 근데 사업하시는 분이 이걸 보니까 도로 놓고 집을 이쁘게 지면 살 사람이 있나 없나 딱 보니까 마침 사람들이 예전에 연탄 보일러 살다가 기름 보일러 바뀌듯이 이런 집을 찾고 있어. 그 수요가 있어요, 만약에. 그럼 돈이 되나? 근데 지어놓은 집이 없으니까 못 사는 거예요. 지어 놓으면 되겠네,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예. 이 농부의 집을 땅을 사서 그럼 농부는 이제 힘들어서 노후를 즐기시게 돈을 딱 가지셔서 즐기시고 그렇죠. 강제로 사인하라는 거 아니니까요. 네, 팔려고 내놓으셨으니까 예. 딱 샀는데 이 수요자들이 존재하고 투기의 마음은 없고 이 집은 수요자가 있으니 잘 지어서 팔면 살 사람이 있겠구나. 내가 이 정도 수익을 높여서 왜 일하는 가치를 붙여야 되니까 부가가치를. 근데 저쪽 수요자들은 뭐예요? 이런 집을 찾는 분들이야. 그렇죠. 돈이 있어도 못 샀어. 그 셋이 다 좋아요, 안 좋아요? 모두가 좋은 거. 모두 이게 이제 진정한 부동산 투자고요. 투기는 우리 갭 투자 예를 들을게요. 예, 안 들으셔도 다 알겠는데. 점점점입니다. 그래서 예,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약간 투자와 투기는 우리가 확실히 구별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무순위 청약도 그런 거예요. 무순위 청약을 내가 당첨이 돼서 내가 살 거면 괜찮아요, 그죠? 그렇죠. 집 없었으니까. 근데 사가지고 넘겨서 받으려고 하는데 이건 자기가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당연하죠. 그죠? 당연한 거죠. 그 밑에 사람은 더 비싸게 사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구분을 좀 하시면 제가 볼 때 무순위 청약을 하실 때는 투기적 마인드가 좋게 얘기하면 투자적 마인드 이걸 가졌을 때는 내가 이걸 해지할 능력이 충분히 있는가 리스크가 다가왔을 때 이걸 체크하시고 들어가야 낭패를 볼 일이 없으시잖아요. 그거 체크하시고 꼭 주의할 점이 그겁니다. 내가 이것이 만약에 4억에 받았는데 중도금 이자 대출을 내다가 계산하니까 이자가 한 5천 들어왔는데 5억이 되면 그래도 5천 남내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5천을 넣었는데 만약에 집값이 스톱이면 5천 잃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5천이 더 내려가면 1억을 손해보잖아요. 이거를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내가 능력이 있을 때 부담할 수 있을 때 유지할 수 있을 때 청약을 들어가셔라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왜? 안 팔릴 경우도 생각해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질문은 또 어떻게 보면 제가 뽑은 질문이 아니지만 마치 제가 해야 할 것 같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진짜 제가 살 집이 필요해요. 저희 가족이 같이 살 수 있는 자가 필요해요. 그런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시기, 피해 없이 하려는 그 시기는 언제쯤이나 올까요? 이게 우리가 합리적이 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언제 가격을 얘기하겠습니다. 가격 언제가 아니라 얼마. 네. 근데 그 얼마는 기준이 뭐냐? 내가 이것을 부담 없이 대출 이자와 원리금을 내면서 충분히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 내 가격의 아파트가 지금 내가 하려는 것보다 비싸다고 하면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자, 언제라는 개념은 뭐예요? 그 가격을 미리 결정하셔야 돼요. 나는 내 지금 현재 소득 상황과 한 3, 4년, 5년 뒤, 6년, 10년 뒤를 보니까 소득이 어느 수준이야. 그러면 내가 대출 원리금으로 갚는 건 지금 우리 생활하는 걸 보니까 애기들이 있으면 뭐 또 애기에 맞춰서 중고등에 있으면 중고등학생에 맞춰서 비용이 나오잖아요. 대충 계산을 해보시면 내가 부담할 수 있는 부담할 수 있는 부채에 대한 이자 원리금은 얼마구나 판단하시면 그거에 맞추면 가격이 나와요. 그렇죠. 네. 그렇게 100% 나오죠. 그렇죠. 근데 나는 요거니까 5억짜리 하면 이자가 얼마 나오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5, 6, 7, 8, 9, 10억 딱 써놓으면 여기네. 내가 지금 바로 살 수 있는 건. 네. 근데 요거는 내가 1억을 더 모아야겠네. 이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것만 딱 표를 그려놓으시면 간단하죠. 내가 집을 사는 거는 이미 결정됐어. 어느 가격대. 맞아요. 그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죠. 얼마? 거기에 맞추셔야지 언제를 맞추면요. 언제가 계속 대감기가 됩니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저번에 살 걸 요번에 살 걸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 22년도에 내릴 때도
제가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하는데 이런 표현 썼어요. 지금 집값이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다. 그리고 또 오를 수도 있다. 그런데 현재 약간 조정을 받았으니 이 가격의 집을 샀을 때 소득 대비 이 대출 이자 원리금 갚는데 부담이 없으시다라면 무조건 사십시오. 그거는 가정의 평화와 또 이사라는 이런 부분을 다 따져보면 부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 가치를 누리는 것하고 어떤 가치를 따져보면 행복의 가치라는 어떤 공식이 많잖아요. 폴 사무엘슨이라고 저 유명한 경제학자분이 70년도에 그 노벨 경제학 받았잖아요. 그분이 세상을 그렇게 살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행복 공식을 썼어요. 아, 그런 게 있어요? 네네,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게 숫자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욕망분의 소유입니다. 욕망이 크면은 영원히 불행합니다. 소유를 암만 많이 해도 소유를 100억을 했는데 내가 500억을 갖고 싶다. 그럼 불행해요. 그렇죠. 요거를 조절한다는 걸 썼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택 가격의 기준을 맞출 때 그러다 능력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가고 그렇죠. 마인드 컨트롤 하면 돼요. 더 큰 집 가고 싶지만 좋은 집 가고 싶지만. 그렇죠. 예, 그리고 당연한 거죠. 예. 다 같이 그런 합리적인 생각을 한다면 평온한 사회가 되고 예를 들어서 어느 친구는 봉급을 받는데 저녁 시간에 뭐라 그럴까요? 바둑을 둬요. 쉬느라고. 집도 있어. 근데 어느 집은 그러면서 더 좋은 집을 가고 싶어서 투잡을 해. 그럼 이분은 다음 더 좋은 집으로 갈 조건과 여건 자격이 되잖아요. 순리대로 가면 돼요. 그렇게 맞추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히 지금 가격은 높잖아요. 요즘은. 높으니까 대부분의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뭐 금수저 아닌 분들 이하에는 서울에 조금 좋은 지역의 주택 가격은 너무 버겁습니다. 버겁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가격이 가기 전에 내가 소득이 늘든지 가격이 조정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누가 봐도 좀 높은 것 같잖아요. 그러면 언제라는 개념이 아니라 나는 얼마 모아서 가야 다 했다면 그 시점에 중요한 건 언제 얼마 구분을 하시고 어느 곳도 정하시면 좋아요. 내가 강남을 갈 것이다 하면 가격이 나오잖아요, 그냥. 근데 뭐 강남에만 집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장남에 30억짜리 아파트를 10억 대출 끼고 살아. 폼 나죠. 이자는 막 빡빡 나가죠. 그런데 어느 분이 10억이니까 15억 있잖아요. 자기 돈. 어느 분이 진주에 서울에 전세 살면서 8억 정도 살면서 8억, 7억, 10억이면 좀 좋은 데 살아요. 살면서 지방의 학교 앞에 다세대 이런 원룸 같은 거를 뭐 6억짜리면 사거든요. 6억에 두 채 딱 사두고 딱 사고 이러면 이분은 이자가 나가는데 이분은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내는 그 월세 월세가 들어오는 거죠. 돈이 들어와가지고 생활의 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마인드 컨트롤 좀 잘하시길 그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예. 부동산을 알아야 되는 것도 있는데 나를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욕망 줄여볼게요, 교수님.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우려되는 이제 흔히 말하는 불장입니다. 이제 하반기 시장과 관련해서 두 가지로 갈리더라고요. 부동산, 수도권 부동산의 가격이 다시 계속 추세적으로 오를 것이다라는 기사들이 있고, 그리고 하반기 때는 다시 침체될 수 있을 것이라는 또 소수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우리 교수님께서는 보십니까? 저는 후자에 두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는 또 사례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전에 그 불장 때 그때와는 다른 게 뭐냐면 그때 가격 수준에서 올라갈 때는요. 그거를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불안한 사람들이 따라붙고 투기 심리까지 따라붙은 순서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뭐냐면 지금 어떠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전 양극화돼 있어요. 서울도 저가 주택 쪽에 나 이사 다니는 거 불편해서 하는 실수요자분들이 대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고가 주택으로 넘어가는 과정에는 실수요자보다 갈아타기 물론 실수요자는 실수요자인데 어떤 매입의 형태가 틀려요.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막 60~70%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 너무 비싸서 살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근데 갭 투자해서 차익을 보셨던 분들, 1주택자 분들은 갈아타기가 가능한 게 원래 자기 집도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이 좀 줄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구성 형태가 완전히 달라요. 다른데 중요한 건 현재 이어서 오는 수요자들의 패턴.
그 대출 영업본부장을 통해서 얘기를 듣는데 다들 투덜투덜대면서 집을 사는 거 대출을 물어보는데요. 근데 영끌 때는 그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막 오르고 계속 갈 것 같으니까 이거 나 대출 얼마 돼요? 막 이렇게 붙었는데 지금은 투덜투덜대면서 대출 얼마 돼요? 물어본대요. 그거는 뭐냐면 여력이 약한 거죠. 그러면 약간 생각이 틀리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럼 마지막인 게 열심히 일하신 분들 있잖아요. 앵커님처럼. 열심히 일해서 주택이라는 게 미국처럼 물가 상승률만큼만 적당히 올라주면 서로 좋은 건데 우리는 좀 약간 많이 올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제 이제 상담 의뢰가 많이 와서 메일을 보다 보면 잘 안 하는데 제가 너무 딱하면 만나서 해요. 메일 답변 드리거나 너무 딱하면. 네, 근데 공통적인 게 자산이 15억, 12억, 10억 이런 분들이 멘붕이 와 있어요. 정말 웃기죠. 행복해야 될 분들. 근데 왜 이렇게 이거 이해해 주실 건 있어요. 강남에 전세를 살아요. 그래서 강남에서 한 15억이나 17억 분양 나오면 분양 받으려고 뭐 하고 집 생각 안 쓰고 전세 사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돈을 잘 벌어. 근데 요즘 주위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막 붙은 분들이 친구들이 그동안은 그 영끌 시절에도 별로 신경 안 쓰고 일만 했고 내려올 때도 신경 쓰고 일만 한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요번에 지금 또 불장에 대해서 또 뉴스를 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번에는 해야 되나 하는 마지막 팀. 그러니까 능력은 있는데 타임을 놓쳤던 분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이 거래량에. 근데 그분들이 바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사기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불안한 게 있는 거죠. 감각적으로 뭔가 뭔가 좀 이상한 것 뭔가 같죠? 있는 거죠. 그게 참.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보세요. 25억짜리를 살려면 대출만 사인하면 돼요. 15억 있으면. 그죠?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25억인 거에 월세가 얼마인지 아시냐고 그러죠. 역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사 가고 이런 거 힘들면은 월세는 이사 잘 안 가잖아요. 또박또박 내면 올리면 올려주고. 근데 이제 25억짜리 아파트 강남에 32평짜리들이 월세가 1억에 한 350대요. 보증금 1억에. 그 월세는 주인이 다 고쳐주잖아요. 그럼 우리가 복리 계산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단순 계산으로. 이분이 나이가 한 50세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살면 제대로 품나에 살면 20년, 30년 살겠죠? 20년 정도, 30년이면 조금 이제 좀 작은 집으로 가게 되잖아요. 20년 잡으면 자 360이면 1년이면 3,600. 좀 비싼 집들이 있다고 치면 한 4천으로 잡게 1년에 나간 돈이 월세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월세 세액공제 있잖아요. 그것도 활용하시고 4천이면 10년이면 얼마예요? 4억. 20년이면 8억. 8억. 그럼 이거 날린다고 치고 30년 12억. 자 지금 상태에서 이거 대출 받아서 이자 돈 나가는 거 타고 그냥 월세 살고 25억 베팅 안 하고요. 그러면 18억이라는 여유돈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똑같은 현금이면. 18억 갖고 은행에 내도 돈이 얼마 나와요? 그럼요. 지금 같은. 자, 18억에 계산할 거예요, 여러분. 18억 20억이라고 칠게요. 20억에 4%면 얼마예요? 10%면 2억이고 4%면 8천 정도 나오잖아요. 자, 월세 내고 돈이 남아요, 안 남아요? 자, 생각 잘 아주 여유롭게 남죠. 골 때리지 않나요? 네, 진짜 여유롭게 남죠. 그렇다면 뭐지 월세 편하게 살면서 그럼요. 자, 그럼 현재 주택 가격이 거품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 얘기를 드렸더니 그분이 막 얼굴이 피셔가지고 그렇게 고민하시더니 얼굴이 펴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편안하게 선택의 폭이 넓다. 집은 언제든지 정부에서 대출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꼭 사고 싶으시면 아무 때나 살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일단 마음이 놓이신 것 같고 집값이 그러면 더 올라갈 것 같을 때 그때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에 조금 이해하시면서 갔어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한테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지역에 사시는 동네에 제가 살고 있던 집에 내가 무리해서 살아 들어갈 때 계산. 그렇죠. 세금도 내야 되잖아요, 또. 그럼요. 보이지 않게. 이런 거 다 계산해 보시고 냉정하게 엑셀하고 뭐 우리 조금만 뭐 투자하고 이러시면 계산 많이 하시나 증권 하실 때 부동산도 그 정성으로 한 1시간만 하시면 답이 딱딱 나와요. 근데 그걸 잘 안 하시더라고요. 잘 내가 모르시니까. 할 수 있다 없다 이거를 네, 알 수 있는 거죠. 네, 할 수 있다 없다 어떤 게 나한테 좋은 방법이다. 그렇죠. 알 수 있죠. 객관적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점상 인터뷰
사실은 이제 부동산 얘기를 들으면서 전망과 이런 과거를 들어볼까 했는데 오히려 돈을 버는 그런 기회도 됐던 것 같고요. 거기에 행복도 같이 번 것 같습니다. 한문호 교수님 오늘 내용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